네, 현일고등학교 한국지리 5-1-3 자원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부존 자원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지금 매장되어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적은데요. 우리나라는 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특히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소비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자, 이번에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공업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고 또 이런 산업들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화석 에너지들을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석탄이든지 석유 같은 것들이 국제적으로 가격이 변동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3번요. 최근에 또 최근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 같은 자원 민족주의 이거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자원을 국유화하고 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어떤 그런 자원 민족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경제 개발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의 자원을 이제 수입할 때 경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 4번요.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소비로 인해서 또 이런 자원들이 개발될 때 많은 환경 파괴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 문제도 아주 심합니다. 자, 밑에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변화인데요. 자, 먼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나 TV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용에서도 개인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지만 무엇보다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의 보급 같은 운송 수단 같은 것들도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에너지 수입,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어때요? 거의 100%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 1번인데요. 주요 화석 에너지 수입 변화. 자, 화석 에너지가 바로 뭐냐? 석탄, 천연가스, 석유입니다.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게 석유가 되겠죠. 석유 수입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좀 늘고는 있지만 크게 막 늘고 있다 이렇게 비율상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천연가스를 보세요. 천연가스를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의 양은 점점 이렇게 우리 늘어나고 있죠. 수입량이. 아무래도 우리 도시가 많아지고 도시에서 도시가스 같은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을 할 때도 최근에는 공해 같은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를 많이 쓰면서 그리고 자동차에 있어서도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단이 수송도 많아지게 되면서 천연가스의 소비는 점점 늘어나고 그와 함께 수입도 늘어나죠. 자, 그 다음에 석탄도 보게 되면은 계속 증가세에 있어요. 석탄은 우리나라의 철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산업들 그 다음에 발전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석탄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긴 지금 당진제철소라는 곳이에요. 네, 당진제철인데요. 당진에 있는 제철소입니다. 여기 지금 돔 모양이나 요 뒤에 있는 이런 저장고가 전부 다 원료 저장고가 됩니다. 이 제철소의 원료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철광석과 석탄이죠. 특히 이 석탄은 역청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탄을 가공해서 코크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석유화학
공단입니다. 석유화학단지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굴뚝들이 이제 이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 때 연소한 수증기나 또는 공해 물질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석유 원료가 되는 어떤 것들을 저장해 놓고 이런 파이프 라인들을 통과해 가면서 석유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제철과 석유화학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수입하기가 과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다음에 자원 민족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석유, 이제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자원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자원 민족주의 확산 주요 현황에서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데서도 이런 국유화 조치들, 특히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 미국 석유사 원유 채굴 계약 무효화, 자산 압류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 구소련,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서도 국영 석유화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제 외국 자본의 M&A를 금지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런 아주 중요한 자원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석유나 이런 지하 자원들을 우리가 수입할 때 더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원 문제의 대책입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이용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원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입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점점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너무 막 추울 때까지 틀어놓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PT병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종이라든지요, 재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첨단 산업을 많이 육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그린 뉴딜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자원 문제 대책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선생님이 신문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에너지를 보니까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가 바로 뭡니까? 엔진에서 석유, 그러니까 우리 가솔린이나 디젤을 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친환경차로 바꾸자. 그렇다면은 전기차 같은 거, 또는 최근에 수소차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로 한번 가볼게요. 에너지 고효율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건물에서 이제 더 적은 에너지로 과거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효율을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도 필요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우리나라가 직접 이제 뛰어드는 거고요. 자원 수입국을 사우디아라비아나 몇몇 나라에서 좀 더 확대해서 다양화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화석 에너지가 고갈이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이제 그 부분은 같은 문제, 같은 숙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조력,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해서 한번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계속 에너지는 점점 많이 쓰고 있지요. 자, 그 중에서도 석유가 가장 많이 쓰이네요.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천연가스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력이 이렇게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그리고는 신재생 및 기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 주요 국가의 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제 개발과 함께 중국의 이런
화석 에너지의 소비가 엄청 많아졌고요. 미국은 최근에 보게 되면 비중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죠.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미국은 좀 비중상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과거보다는 에너지를 좀 적게 쓰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 러시아, 일본 뭐 이런 순으로 전 세계에서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구글, 여기서 화석 연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굉장한 부가가치,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 첨단 기업들, IT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과거보다는 좀 적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솔직히 피부로 와 닿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외 자원 개발 바로 알기 공모전 같은 이런 것들도 있네요. 여러분들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후원하고 GS 에너지가 후원하고요. 주최는 해외 자원 개발 이거 그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뭐 이럴 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한번 홈페이지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금이 꽤 많네요. 그쵸? 자, 바로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이라는 이런 업체, 이러한 재단이 해외 자원 개발에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심포지엄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해외 자원 개발 현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석유, 가스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남아에서는 뭐 일반 광물이나 특히 오세아니아에서는 우리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것들을요,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요한 우리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이냐? 기존 화석 에너지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신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특징은요, 고갈 위험이 낮고 친환경적이고 화석에너지보다 경제적 효율은 좀 낮아요. 그쵸?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 조력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은 우리 한평, 무안, 신안, 진도 같은 전라도 일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풍력은 바람이 많은 해안가나 산지, 제주도, 대관령, 영덕이나 새만금, 새만금은 저 서해안 쪽입니다. 조력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되니까 우리나라엔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안산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옆쪽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태양열 에너지도 있고요. 지열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력, 수열, 해양 에너지, 요 해양 에너지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했던 조력도 있겠고 파력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료 전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석탄 가스와 액화 에너지도 포함이 되네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비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많은 비중이 바로 이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 속에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지역 난방이나 뭐 이런 데 또 쓰는 겁니다. 바이오는요, 말 그대로 생물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유기산, 이렇게 뭐 선생님도 뭐 과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에너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자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수력. 여기서 특히 이제 소수력 같은 거 큰 댐 지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주 환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또 수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풍력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분포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태양광 주로 어디 많이 있다 그랬어요? 전라도 일대에 되게 많이 있다고 선생님이 그랬죠? 요런 데입니다. 여기는 또 창원은 경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 태양광 같은 경우나 풍력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많이 민간, 개인이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풍력은 어디 있나요?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관령 일대, 영덕, 그 다음에 여기 새만금 일대도 군산입니다. 여기도 좀 요즘에 풍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는 어디 있다고요? 시화호 조력발전 여기 한 개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자, 여기 태양광 발전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태양광 발전은 어떤 식으로 전기를 만드는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그림입니다. 자, 풍력발전소의 모습이네요.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산 능성을 따라서 있죠. 자, 이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여기 바로 이제 강원도 이제 고위 평탄면 지역 뭐 이런 높은 산지에 있는 풍력 발전기입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새만금 쪽에 해안 쪽에 있는 풍력 발전기죠. 바다를 지나오는 이 바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시화 조력 발전소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여기 부분이 시화 조력 발전소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호수가 시화호고요. 여기서 이제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바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안산과 이렇게 인천의 위치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해가 있고 시화호가 있지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발전소예요. 수문이고요. 그러면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나가고 또는 들어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주로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선생님이 알기에는 이 서해안에서 시화호로 들어올 때 요 발전기를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요. 다시 썰물 때는 서해 바다 쪽으로 이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내보내기만 한다. 이렇게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탐구 활동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현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했지만 태양광 발전소 분포와 그 다음에 풍력 발전소 분포 잘 보시면 되겠고요. 조력 발전소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가는 어떤 발전인지 한번 볼까요? 가는 경기도밖에 없네요. 한 곳밖에 없다. 바로 여기가 바로 시화호 조력 발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됩니까? 조력이 됩니다. 자, 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곳에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강의 중상류 지역, 큰 강의 중상류 지역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수력 발전이 됩니다. 다는요, 뭡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우선 제주도가 5.2%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8.3% 우리 또 강원도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경북 지역도 있네요. 영덕이 있으니까요. 다는 풍력이 되겠습니다. 라입니다. 라에 보니까 전북, 전남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예요? 태양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우리 탐구 활동까지 정리를 해보았네요. 자,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여기 똑같은 탐구 활동 우리 EBS에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되게 많이 있다. A는 뭐예요? 태양광이죠. 자, 태양광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전력 생산을 하고 있다. 증가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B를 보겠습니다. 자, B를 보니까 강원도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 제주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북이 있네요. 자, 여기 바로 뭡니까? 풍력이 되겠지요.
비풍력은 최근에 이렇게 증가 추세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전라, 충북, 그 다음으로 경기 이런 지역들 강의 중상류 지역이네요. 수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